반갑습니다. 찬이쌤입니다. 자,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강의했던 내용과 그리고 여러분들 보셨던 출석 체크 형성 평가가 조금 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혼동을 좀 선생님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먼저 오류 정정을 조금 해드리고 그리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정정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그러니까 저개발국과 초기개발도상국이라는 말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혼동을 드린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거를 좀 바르게 다시 잡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저개발국이라는 단어와 초기개발도상국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느 학자가 막 명명한 단어가 아니라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구분했던 단어입니다. 근데 선생님의 의도는 이 저개발국하고 초기개발도상국하고 사실 거의 같은 개념인데 형성평가에서 그걸 좀 구분하다 보니까 아마 혼동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 원래는 나라를 구분할 때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으로만 구분을 합니다. 두 가지로요. 그런데 선진국은 이미 다 선진국이니까 인구 변천에서 4단계, 5단계에 넘어간 거를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데 이제 개발도상국이라고 이렇게 하나로 뭉뚱그려 놓으니까 야, 개발도상국도 아프리카 같은 개발도상국이 있고 중국 같은 개발도상국인데 얘네는 엄연하게 좀 다르지 않아? 라고 이제 다들 이렇게 교과서나 이런 데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아프리카 같은 데는 아무래도 좀 개발도상국이지만 저개발국이잖아요. 저개발국. 네, 저개발국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좀 개발도상국인데 좀 나름 산업화가 좀 완전 좀 진행된 개발도상국.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느낌을 좀 하시길 원했던 것이고 다시 정리하면 저개발 국가라는 얘기는 거의 아프리카 국가군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프리카 국가군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개발도상국 중에서 초기 개발도상국이라고 해도 역시 아프리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냥 좀 혼동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개발도상국, 저개발국 이런 용어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해를 돕고자 사용한 단어고 그냥 개발도상국의 초반, 그러니까 저개발국이니까 이제 아프리카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지표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잖아요. 경제 지표가. 그래서 딱 이 지표만 보고 여기가 선진국이다, 개도국이다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되게 여러 가지 지표를 보고 개도국인지 선진국인지를 구별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여기가 개도국이야, 선진국이야 라고 물어보기보다 이 두 국가 혹은 세 국가 정도를 준 다음에 얘네 국가의 인구 특징 찾아봐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교하는 형식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형성평가에 선생님이 문제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개발도상국, 저개발국 그냥 같은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죠? 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인구변천 1단계에 지금 해당하는 그 국가는 사실 이 지구상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없다고. 거의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다 넘어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요. 세계의 인구 이주입니다. 자, 이주란 말은 이동이라는 뜻이죠. 이동. 그러니까 세계의 인구가 어떻게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선생님이 수업을 여기 좀 선생님은 이쪽으로 나오고 화면은 이쪽으로 좀 몰아가지고 좀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좀 아무래도 쌤이 등판으로 좀 이렇게 뒤에 가리는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화면에 이쪽으로 몰아 넣을 테니까 어떤 게 좀 더 좋으신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는 좀 그 방향으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봅시다. 자, 사람들은 이동합니다. 인구 이동을 합니다. 이사. 여러분들 아마 평생 살면서 이사를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사 경험이 없으시다면 이사 가는 광경을 보셨겠죠. 이사를 가는 이유가 뭐죠? 내가 지금 살고 있던 곳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문제 혹은 아니면은 내가 살던 곳보다 더 좋은 환경이 있어서 떠나는 거겠죠. 그죠? 사람은 인구 이동을 하는데 인구 이동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떠한 요인, 가장 결정적인 게 단점이 되겠죠. 단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단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나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람을 밀어내는 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나를 밀어내는 힘. 그래서 배출 요인이라고 합니다. 배출 요인.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지금 사는 곳은 빈곤. 너무 살기 힘들어. 일자리도 없어. 또 열악한 생활 환경도 부족해. 문화시설도 별로 없어.
그리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더 나은 곳으로 가야겠어. 그래서 더 나은 곳으로 갑니다. 자, 더 나은 곳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끌어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끌어당기는 힘, 흡인 요인이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자리가 있을 거고요. 쾌적한 생활 환경이 있을 거고요. 정치적인 안정, 그러니까 전쟁이 없는 환경,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로 옵니다. 언제? 20살, 대학생 때요. 왜냐면 대부분의 대학교들이 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기존에 있던 곳에서 더 나은 교육 환경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인구 이동을 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인구 이동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존에 있던 곳은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것, 그게 배출 요인이 될 거고, 내가 가는 곳은 좋은 교육 환경, 그것이 흡입 요인이 될 것입니다. 네, 이거 충분히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이 인구 이주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인구 이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의 인구 이주가 일어나면서 내가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유출된 지역과 사람들이 많이 유입된 지역은 서로 어떤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자, 지리는 where, 어디라는 거에 항상 의문을 갖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야, 사람이 많이 나간 곳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어? 사람이 많이 유입된 곳은 어떤 모습으로 변했어에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람이 먼저 나간 곳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사람들이 많이 나갔대요. 많이 나갔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 있는 곳이 단점, 내가 있는 곳에 단점이 많았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으니까 일단 해외로 노동자들이 많이 나갔어요. 노동자들 나갔어. 나간 사람들이 거기서 돈을 법니다. 돈을 벌고 어디로 보내죠? 내가 원래 살았던 곳으로 보내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가장 와닿을 수 있는 예시가 동남아시아의 해외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요. 뭐 싱가포르라든지 말레이시아, 뭐 태국 이런 데서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을 합니다. 자, 그럼 그 일을 한 다음에 돈을 어디로 다시 보내줘요? 다시 원래 자기의 본국으로 다시 보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송금액이 오다 보니까 그 돈을 갖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기도 한답니다. 네, 근데 또 특징이 오히려 근데 태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동남아시아 이런 국가들에서 정작 일해야 할 나이대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고급 인력인 거잖아요, 고급 인력. 아무래도 그 태국이랑 뭐 말레이시아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는 걸 보면은 상당히 교육 수준도 높은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고급 인력들이 자꾸 유출된다 이거죠. 그런 걸 두뇌 유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꾸 좋은 인력들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니까 정작 자국 내에는 좋은 인력들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산업 성장이 좀 둔화될 수 있겠더라. 네, 그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겠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유입되는 지역은 어떻게 변하는데요? 인구가 유입된 지역은요. 여기는 노동력이 부족했는데 외부에서 노동력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켜주네? 노동력 확보가 되겠죠? 노동력 확보가 되는데 다양한 국가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다양한 지역에서 많이 오다 보니까 원래 있던 지역의 문화하고 그 지역의 문화하고 막 갈등을 겪기도 하겠죠. 물론 잘 지낸다면 여기 보시면 다양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겁니다. 다양성이 증대되는, 문화가 다양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잘못된다면 문화 그런 차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주해 온 사람들이 자기만의 집단을 꾸려서 거기에 주거지를 형성합니다. 그런 걸 게토라고 합니다. 게토. 아주 전형적인 예시는 아닌데요. 전형적인 예시는 아닌데 그냥 쉽게 이해를 드리고자 하면은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어요. 근데 적응하기 힘들죠. 아무래도 인종차별 없다 하지만 있단 말이에요. 선생님도 겪어봤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우리 한국인들끼리 뭉쳐서 거주지를 형성합시다. 네, 그런 걸 게토라고 부릅니다. 게토. 네, 아주 전형적인 게토라는 뜻은 그 불량 주거지, 슬럼 지역에 있는 걸 얘기하는데 좀 요즘에는 넓은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뭐 한인타운, 차이나타운 이런 걸 예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자 집단 주거지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도 하더라.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인구 이주는 어떠한 유형별로 나타나는지 이거를 딱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느냐? 첫 번째, 이동 기간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동 기간. 인구 이동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동을 하는 기간, 그 기간을 갖고 구분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일시적인 이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구적인 이동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자, 영구적이라는 거는 한 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일시적은 하루가 됐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결국 다시 돌아온다면 일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과 영구적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일시적은 단기적인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휴가, 뭐 연수, 아니면 뭐 이제 아까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던 뭐 지방에서 대학생활 하려고 잠깐 올라와 있는 그런 정도를 예를 들 수 있겠죠. 뭐 연수 이런 거. 영구적 이동은 아예 거기에 살려고 하는 거, 영구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 영구적으로 가려고 하는 거. 이거 뭐 이민이 있겠죠. 이민. 네, 이민을 가면 아예 한번 거기 가서 거주를 하는 거죠. 영구적으로. 네, 이동 기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 동기로도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동기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고 싶어서 갔어. 그런 거 뭐라고 합니까? 자발적으로 갔다고 하고요. 나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떠밀려 왔어. 그런 걸 강제적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 이유도 역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자발적. 나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해서 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학부모님이 이렇게 쪼아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그쵸? 아무튼 자발적, 강제적. 이해되시죠? 자발적은 뭐예요? 내가 진짜 스스로 가는 거고, 강제적은 내가 억지로 끌려나가는 거. 네, 더 나은 환경을 찾아서 스스로 하는 거.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이제 세계지리니까 화교.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자기가 더 먹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납니다. 그 화교들이 이동해서 동남아시아에 가가지고 막 경제활동을 하죠. 그래서 나라까지 세우기도 합니다. 그 나라가 싱가포르라는 나라입니다. 싱가포르라는 나라까지 세우기도 하죠. 화교의 이동. 뭐 아니면 유학. 유학도 뭐 자발적 이동이죠. 내가 공부하러 가고 싶어서 가는 거니까. 네. 그다음 강제적은 억지로 가는 거야. 나는 가기 싫은데 상황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었어. 뭐가 있습니까? 전쟁이나 억압 같은 게 있어서 가는 난민들. 이 사람들은 나는 이 나라에 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강제적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공간 범위로 나눠볼게요. 자, 지리는 where이었죠, where. 공간 범위를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한 국가 내에서 이동하네. 국내 이동. 국가 간 이동을 하네. 국제 이동.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어렵지 않으시죠? 한 국가 내에서 이동하는 건 국내 이동입니다. 이건 뭐 이촌향도. 촌락에서 도시로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예시로 들 수 있겠고요. 국제 이동은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겁니다. 국가 간 이동하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해외 이민, 해외 여행 모두 다 국제 이동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국내 이동은 국가 내에서 이동하는 거고요. 국제 이동은 국가 간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동 거리는 국내 이동이 길까요? 국제 이동이 길까요? 국내 이동이 길까요? 국제 이동이 길까요? 생각해 보시고 선생님이 이거 형성평가를 낼 테니까요. 답변을 달아주세요. 국내 이동이 길까요? 국제 이동이 길까요?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이동과 국제 이동 중에 이동 거리가 더 긴 것은? 네. 형성평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해설 강의 올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이동 원인으로 구분인데요. 우리 학습지 갖고 계신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크게 그냥 빵 별표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인구 이중을 구분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경제적 이동이 있습니다. 경제적 이동. 돈과 관련된 이동은 모두 경제적 이동으로 간주합니다. 경제적 이동으로. 두 번째는 뭐냐? 종교적인 이유. 우리 안 그래도 인구 파트 배우기 전 1학기 마지막까지 종교를 배우셨었죠? 그 종교와 관련된 거. 그 다음 정치적인 이유. 네 번째 환경적인 이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다른 거 여러 가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이 네 가지만 다룬다는 거. 무슨 다른 건 뭐예요? 막 어디서 막 좋은 책 읽어오셔가지고 물어보셔도 시험에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환경적 있는데 각각 정해봅시다. 경제적 이동은 취업이나 아니면 더 나은 소득을 위해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을 확보 위해 가는 거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거죠. 이유가 뭔데?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 종교적인 이유. 나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나의 성지순례, 내가 믿는 종교의 성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있겠죠. 대표적인 게 청교도의 이동. 영국의 청교도가 박해를 당해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죠. 미국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종교의 자유를 찾고 거기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 되죠. 네. 그리고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메카로 성지순례를 하는 거. 여러분, 우리 이슬람교 하면 5가지 의무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5가지 의무. 하루에 5번 기도. 자신을 위한 자선과 희사. 그 다음에, 메카의 성지순례. 여기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이 아니라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메카로의 성지순례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라마단 금식 기간을 지켜야 되는 거. 그리고 한 가지가 뭐였죠? 그리고 마지막 신앙고백이었죠. 신앙고백까지 5가지 의무가 있었죠. 그러니까 메카 성지순례 같은 거. 아니면 뭐 다른 종교, 뭐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이 뭐 예루살렘에 방문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방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종교적 이유로
가는 것이겠죠. 종교적 이유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정치적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뉴스에서 보는 그런 정치가 아니에요. 나는 야당이 싫어요. 난 여당이 싫어요. 막 이래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치적 상황에 의한 현상들, 가장 대표적인 게 전쟁이죠. 전쟁. 그리고 혹은 정치적 억압, 독재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정당의 뭐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게 아니에요. 네, 정치적 억압이나 전쟁.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난민이죠. 내전 이런 것들. 정치적 뭐 쿠데타 뭐 이런 게 일어났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정치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환경적 이유, 휴가나 기후 변화에 따른 이동인데, 휴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내가 살고 있는 기후와 다른 기후 지역으로 가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거고요. 기후 변화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갑자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막 갑자기 없어지고 있어, 그런 상황들. 그래서 뭐 북부 유럽인들이 남부 유럽으로 휴가 가는 거. 자, 우리 여러분 이제 북부 유럽과 남부 유럽 구분하실 수 있죠. 북부 유럽은 서한해양성 기후입니다. 서한해양성 기후는 비가 푸슬푸슬푸슬 오고요. 햇빛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냥 날씨가 진짜요. 좀 그 현지인들 얘기를 빌려서 얘기하면 진짜 개별로예요. 날씨가 진짜. 햇빛을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맨날 비가 부슬부슬, 이게 비가 내리는 거야? 마는 거야? 막 이런 식이니까. 근데 남부 유럽은 지중해성 기후죠. 햇빛 쨍쨍. 휴가 가기엔 최고야. 습하지도 않아. 우리 CS였잖아. 여름 건조란 말이야. 우리나라가 더운 이유가 뭐야? 습해서잖아. 습도 막 80%, 90%까지 올라가는데 더워 죽겠어요. 선생님들 지금 수업하면서 땀 흘려 죽겠어요. 지금 힘들어 죽겠네. 이 조명 앞에서 선생님 바로 앞에서 이거 봐. 조명 이렇게 센 데서 이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선생님 피부는 좀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조명을 한 3개 더 갖다 놔야 돼요. 아무튼 그런 거. 그 다음에 투발루. 저기 오세아니아 지역에 있는 섬입니다. 거기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나라가 잠길 위험에 빠진 거죠. 그럼 기후 난민이 된 거죠. 그 사람들은 인구 이주를 하겠죠. 그러니까 환경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네. 자, 지금까지 선생님이랑 그 4가지 파트로 나누어가지고 인구 이주를 유형별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이동 기간, 일시적이냐, 영구적이냐, 그다음 이동 동기, 자발적이냐, 강제적이냐, 그리고 세 번째 국내냐, 국제냐, 그리고 네 번째 여기 이동 원인, 경제적, 종교적, 정치적, 환경적 이렇게 나눴는데요. 자, 어떤 한 가지 인구 이주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반드시 한 가지 이유에만 매칭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보시죠. 투발루 난민 같은 경우는요. 나는 원래 투발루에 살고 싶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주를 가야 된대요. 왜? 지구온난화 때문에 가야 되거나 내 나라가 없어지게 생겼거든.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가는 거죠. 강제적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나라를 떠나서 가죠. 국제 이동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한번 갔다가 다시 못 돌아오죠. 영구적 이동까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유가 꼭 한 가지 인구 이주가 한 가지 이유에만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쌤이랑 인구 이주를 이제 정리했는데요. 이제 인구 순 이동이라는 말과 사회적 증감의 뜻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인구의 출생과 사망으로 인구의 증감을 계산했었죠. 그거를 자연 증가율이라고 했었습니다. 자연 증가율. 자, 근데 지금은 인구 이주죠. 인구 이주는 자연적인 현상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인 현상이에요. 사람들의 그 의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이동을 하는 거죠. 이동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자연 증가율과 다르게 구분을 해서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인구 순이동과 사회적 증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보겠습니다. 자, 인구 순이동이란 유입 인구에서 유출 인구를 뺀 값을 의미합니다. 유입 인구가 뭐였죠? 온 인구에서 유출 인구, 나간 인구를 뺀 값입니다. 이거를 순이동이라고 합니다. 순이동. 자, 그러면 유입 인구에서 유출 인구를 뺐어요. 즉 들어온 사람에서 나간 사람을 뺐더니 플러스가 됐대요. 그럼 그 나라의 인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플러스 값이니까 인구가 늘었습니다. 인구의 증가라고 합니다. 이거를 순유입이라고 합니다. 순유입이라고 합니다. 더 많이 왔어. 유입이 더 많았어. 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유입 인구에서 유출 인구를 뺐더니 마이너스 값이 나왔대요. 그 말은 더 많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구가 감소됐다는 뜻입니다. 이런 걸 순유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유출. 자, 선생님이 지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자, 이거는 인구 순유입 국가와 인구 순유출 국가를 나타낸 것입니다. 순유입이 뭐였죠?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 라는 뜻이고, 순유출이 뭐였죠? 나간 사람이 더 많아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까만색이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 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그냥 나라 이름만 좀 얘기해 볼게요. 뭐 유럽 국가들,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스페인 이런 국가들, 이탈리아, 뭐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인데 보시면 동부 유럽은 흰색이에요. 그렇죠? 동부 유럽은 흰색이야. 여기는 검정색이야. 유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잘 사는 국가들, 또 러시아,
일본, 우리나라도 깜짝색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다음에 캐나다, 미국, 호주, 뭐 남아공 이 정도 돼요. 어머, 여기는 왜 인구가 순유입 국가일까? 유입이 뭐였죠? 유입. 흡입 요인이 많다는 거죠. 흡입 요인이 뭐였어요? 장점. 장점이 많으니까. 즉, 선진국들이죠. 선진국들이죠. 남아공은 아프리카 내에서 가장 선진국이죠. 아프리카에서 가장 선진국이고요. 네. 아프리카 백지도 특강도 곧 올릴 거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아프리카도 친숙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네. 자, 근데 선진국이 아닌데 유입 국가가 있어요. 어디냐? 여기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수단은 좀 예외라서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을게요. 사우디아라비아는요, 석유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죠? 석유와 관련된 일자리가 엄청 많아서 그 일자리를 찾으러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옵니다. 뒤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순유입 국가. 자, 근데 순유출 국가가 있어요. 순유출 국가가 뭐야? 여기 중국, 인도, 이런 데는 다 순유출이래. 여기는 왜? 단점이 많아서 나갔다라는 얘기죠. 보니까 뭐 중국, 인도, 아프리카 이런 데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이네요. 개발도상국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멕시코도요. 멕시코는 전부 다 여기 미국으로 다 이렇게 이주해서 일자리를 찾으러 가고 있죠. 네,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순유입, 순유출 개념을 알아봤고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지금 정리한 거를 대륙별로 좀 통계를 내봤어요. 대륙별로. 통계를 내보니까 이렇게 통계가 나오더래요. 자, 플러스 값이 나온 것과 마이너스 값이 나온 게 딱 세 개로 나눠져요. 자, 보시면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는요. 플러스 값이 나왔어요. 플러스 값이 나왔다는 건 사람들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어머, 유입 인구가 더 많았다는 얘기네요. 왜 유입 인구가 더 많았을까? 장점이 더 많으니까. 유럽, 앵글로 아메리카, 오세아니아의 그 공통점이 뭔데? 선진국이 많은 대륙이죠. 선진국이 많은 대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대륙은 유입 인구가 더 많더라. 그런데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는 유출 인구가 엄청 많아요. 유출 인구. 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살고 있는 지역이 단점이 많으니까 많이 나갔다는 얘기겠죠. 네, 인구를 보시면 역시 아시아. 인구하면 그냥 아시아가 항상 1위입니다, 여러분. 유출 인구도 아시아가 1위. 네, 유출 인구도 아시아가 1위. 중국에서 나간 인구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중국, 인도에서만 나가도 그렇죠. 어마어마한 거죠. 이 사람들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유럽, 앵글로, 오세아니아 이런 데로 가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라틴 아메리카의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거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가는 거죠. 뭐 또 아프리카랑 아시아 국가의 일부 국가는 난민이 또 발생하니까 그 난민들이 또 이동을 하는 거죠. 되셨죠? 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유출인구와 유입인구 때문에 인구의 증감이 나타나는 것을,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죠? 자연 증가율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증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회적 증감. 이건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인구가 늘고 줄었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이제 통틀어서 인구 증가율이라는 말이 나왔다. 인구 증가율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면 자연 증가율과 사회적 증가율을 모두 고려해서 문제를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야, 인구 증가율이 늘었대. 그거는 자연 증가율이, 출산율이 높았다는 얘기인가? 아니야. 그건 고려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조건이 나올 거예요. 문제의 조건. 그래서 문제의 조건이 나오니까 그 조건을 항상 보시고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추 한번 유추해봅시다. 어떤 국가 A에 인구 증가율이 1%를 기록했다고 나왔습니다. 이거의 뜻이 뭘까요? 자, 일단 인구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플러스 값이죠? 인구가 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구가 늘었다라는 얘기죠. 인구 증가율이 플러스를 기록했다는 건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늘었다라는 게 자연 증가율과 사회 증가율을 모두 고려했더니 1%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연 증가율은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 있어요. I를 안 나와가지고 출생률과 사망률이 다 적은데 출생률이 더 적어가지고 마이너스,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겠죠. 일본 같은 경우. 근데 일본은 일자리가 많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유입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증가율은 높아.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해봤더니 양의 값이 나왔네. 그래서 인구가 증가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또 반대가 될 수 있겠죠. 아프리카 같은 국가들은 자연 증가율은 엄청 높아. 그런데 유출 인구는 또 엄청 마이너스죠.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거 더했더니 또 양의 값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 인구 증가율을 물어본다 하면 항상 자연 증가율과 사회 증가율을 모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세계의 인구 이주 사례 몇 가지만 보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럽으로 사람들이 인구를 이주합니다. 아까 이 유럽은요, 유입 인구가 엄청 많아요. 순유입 국가가 많았었죠. 왜 그랬어요? 장점이 더 많으니까, 일자리가 더 많으니까 그랬겠죠. 자, 보시면 20세기 후반 이미 유럽은 인구 변천 모형에서 4단계에 진입한 국가입니다. 즉 출생률도 낮고 사망률도 낮은데 의료기술은 높으니까 고령화가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저출산과 고령화가 아주 심했습니다. 특히 어디?
서부와 남부 유럽, 흔히 얘기하는 잘 사는 유럽,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스페인, 뭐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 여러분이 아시는 잘 사는 나라, 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이런 잘 사는 나라들은 이미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요. 인구가 부족해. 즉 어떤 인구? 청장년층, 생산 가능 인구가 너무 부족해. 그러니까 일자리는 있는데 일할 사람이 없네. 그런데 주변 국가들, 동부 유럽,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이런 데는 일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일자리 찾으러 이 서부 유럽과 남부 유럽으로 오는 거죠. 인구 유입이 매우 활발해졌습니다. 20세기 후반에. 특히 2010년 이후에요. 2010년 이후에 북부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즉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국가들에서 이제 반정부 시위가 일어납니다. 이제 민주화를 막 외치는 거죠. 그걸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위, 내전 엄청 막 심해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난민이 됩니다. 난민. 그래서 이 난민들이 유럽으로 대거 이주해 오죠. 여러분 우리나라로도 이주해 온 거 아세요? 제주도로도 난민이 많이 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난민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우리나라에서 막 국민청원 올라오고 막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의견이 대립돼가지고 받아줘야 된다, 받지 말아야 된다. 막 그렇게 의견이 대립되는데 뭐 어느 게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아무래도 조만간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유럽은 난민들이 많이 오고 있다. 난민들이 많이 오고 있다. 자, 그리고 이슬람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북부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지역이 이슬람 문화권이잖아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와요. 근데 유럽은 전통적인 크리스트교 문화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아주 심해지고 있다. 그게 요즘의 인구 이슈입니다. 인구 이슈. 지리는 웨어리였죠? 왜 유럽에서 이슬람 애들하고 기독교 애들이 대립이 심해졌어? 아, 그거는 유럽은 선진국이 많아서 일자리가 많아서 유입 요인이 많아서 흡입 요인이 많았어. 그러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배출 요인이 많아. 일자리가 부족했거든. 그래서 유럽들로 많이 인구 이주해야 하는데 마침 그때 이주해온 국가 대부분이 이슬람 문화권이었어. 그래서 이슬람 문화권과 기독교 문화권의 대립이 심해졌어. 이겁니다. 자, 표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유럽 주요 국가 이슬람 인구예요. 여러분이 딱 보시기에도 엄청 늘고 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물론 2030년은 추정치예요. 추정치지만 어마어마하게 증가하죠. 특히 독일이란 나라, 이 독일이란 나라는요, 이슬람인들이 너무 많이 유입되어 오다 보니까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한 영화까지 나와서 홍보를 할 지경에 이르렀대요. 선생님도 그거를 봤고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 고등학교 때 이미 본 거니까 그때부터 이미 심했던 거죠. 엄청 심했던 거죠. 네. 아무튼 유럽에 이 이슬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네. 자, 그래서 여기 유럽으로 난민 이주 온 거 보세요. 난민들도 여기 유럽으로 많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난민이 내가 됐을 때 주변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보다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더 살기 좋은 곳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 유럽으로 난민들이 많이 이주하고 있더라. 네, 이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온 건데요. 유럽 주요 국가의 이주민 출신국을 이렇게 표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거가 뭘 의미하는지를 한번 우리가 유추해서 해석해 봅시다. 독일은요, 보니까요, 폴란드에서 엄청나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와요. 왜 그럴까요? 독일과 폴란드는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붙어 있다 보니까 제일 가까운 나라에서 많이 오겠죠. 자, 그리고 보니까 터키에서 많이 와요, 터키. 왜 터키에서 많이 올까? 독일이 EU의 유럽연합의 수장국가입니다. 가장 높은 의장국가여가지고, 여기서 난민을 많이 받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에 있는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오고요. 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온 사람들도 그냥 좀 많이 허용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터키에서 많이 왔어요. 그래서 폴란드와 터키 쪽에서 독일로 많이 갔구나. 이런 걸 체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프랑스를 보시면요. 알제리, 모로코, 여기 보면 튀니지 이런 데가 있어요. 여기는요, 우리가 아직 백지도를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 여기는 북부 아프리카에 있는 곳이에요. 우리 왜 선생님이 맨날 CS 할 때, 얘들아, 지중해 붙어 있는 그 아프리카 끝부분, 여기는 지중해 선기구야 막 했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그 국가들이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이런 애들이에요. 여기서 프랑스를 엄청 많이 오네요. 왜 그럴까? 과거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통하잖아요. 언어가 통하면은 일하기도 더 쉽겠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많이 오더래요. 프랑스로. 또 뭐 영국 보세요. 영국. 인도에서 많이 와요. 폴란드도 가까우니까 많이 오는데 인도, 파키스탄 이런 데서 많이 오네요. 방글라데시 막 이런 데서 많이 오네요. 왜 그럴까요? 과거 역시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영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가 통하면 역시 가서 일자리를 얻기도 쉬울 거고 소통하는 것도 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화적 요인들도 반영돼서 지리적 요인들이 반영돼서 또 유럽
주요 국가의 이주민 출신 이 표를 보고서 유추해낼 수 있겠구나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유럽의 사례 봤고요. 다음 사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요. 서남아시아의 산유국으로 인구 유입되는 사례입니다. 자, 서남아시아의 산유국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뭐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국가들 넘치는 게 석유입니다. 넘치는 게 석유. 그런데 이 석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중화학 공업이에요. 중화학 공업. 그러니까 2차 산업 중에서도 좀 아무래도 좀 위험이 요구되는 힘을 많이 쓰는 그런 기술, 고도화된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직업이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성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어요. 남성 노동력. 그러다 보니까 화석 에너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회 간접 자본. 사회 간접 자본이 뭐였냐면 도로, 병원, 그다음에 뭐 가로등 뭐 이런 거, 학교 이런 것들 만든 거였어요. 그다음 기간 산업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설업 노동자들이 필요하겠죠? 건설업 노동자 대부분이 남성들이죠. 그래서 노동 수요가 증가했는데 그 주변 아시아 국가에서 젊은 남성 인구들이 어마어마하게 유입이 되더라. 어마어마하게 유입되더라. 여기가 서남아시아의 인구 사례입니다. 자, 표를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산유국들이 많은 이 서남아시아 지역으로 노동자들이 많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같은 서남아시아 국가 내에서도 조금 더 잘 사는 국가, 조금 더 산업이 발달된 국가로 또 이주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인구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보시면요, 여러분, 내국인이 검정색이고 이 약간 회색이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국 내에 내국인,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인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에 한국인보다 외국인 근로자가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상당히 그러면은 뭔가 나라의 뭔가 문화 환경이 좀 굉장히 다양하겠죠? 더군다나 이 성비를 보세요, 성비. 남자, 이 생산 연령층 이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엄청난 남초 국가가 되버렸죠. 그러니까 인구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인구 이주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례들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인구 이주와 관련된 내용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인구 이주와 관련된 내용까지 해서 인구 파트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형성평가에 올리는 문제들 수능 문제만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수능 문제 해설해드리고 그리고 다음 이제 도시로 넘어갑니다. 도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다음 영상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